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이게 무슨 진짜 돌림병이네요, 돌림병. 그러니까요. 그 어, 전에는 대박사님이 걸리셨고 네. 랜선 감염인가요, 이거? 이렇게 막 저희끼리 막 증상 있는 거 아니냐, 두 줄 아니냐, 엄청 여러 번 얘기 네. 나눴었는데 피해 가시길래 면역이 있으신가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결국은 또 그쵸. 요즘에 근데 안 걸리는 게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다 굉장히 걸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음, 혹시 아직 안 걸리신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건강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네. 걸리셨, 그리고 걸려도 또 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나도 슈퍼 항체 보유자의 길로 들어섰구나. 이런 생각 가지시면서 또 반갑게 너무 이제 증상이 심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으니까 음, 조심하시되 걸리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담하게. 네. 음. 음. 자, 저희가 알편심하면 이벤트로 큰 방송이잖아요. 물론 내용도 좋지만 오랜만에 이벤트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음, 청취자분들께 좋은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위즈덤 하우스. 좋은 출판사죠. 네. 저희 알편심의 책,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를 낸 출판사이기도 하죠. 네. 네. 이 위즈덤 하우스에서 심리 상담 관련 책이 나온다고 해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제목이 뭐죠? 제목도 너무 따끈따끈한 느낌이 들어요. 나의 첫 심리 상담. 아, 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전면에 내세운 책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부제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요.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싶어서입니다. 오, 이- 따뜻해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저희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4월 지금, 13일 날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네, 이 책은 주인공인 두꺼비 토드 씨가 심리 상담자인 외가리 헤런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과정을 그린 소설 형식의 내용이에요. 아, 그 음, 두꺼비 외가리 이렇게 나오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이 책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출판사로부터 좀 이렇게 자료를 봐서 내용을 조금 이렇게 훑어볼 수는 있었는데 약간 이게 동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쵸, 공감하는 그런 지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심리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찬찬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딱 보니까 다음 학기 수업은 이걸로 해야겠다. 막 음,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심리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심리 상담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지? 이런 두려움, 막연한 음,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심리 상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기도 하고, 또 이런 주인공인 토드가 심리 상담을 받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대입하면서 해결점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책이 아직 상담에 어떤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진짜 말 그대로 첫 심리 상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이대로 나를 놓아버리고 싶지 않아서, 영영 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싶지 않아서, 심리 상담이 궁금한 이에게 꼭 필요한 안내서, 나의 첫 심리 상담. 이 책이 음.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응모하시면 될까요? 저희가 또 이렇게 이벤트 어렵게 가지 않잖아요. 네. 저희 알편심 팟빵이나 유튜브 중에서 편한 곳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어떤 댓글을 달면 되냐? 저 책 주세요! 이러면 되냐?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책이 심리 상담 관련 책이니까요. 어,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이유 또는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이유, 둘 중에 하나만 써주셔도 되고, 또는 두 개 다 쓰셔도 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내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이유,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이유. 간단하네요. 그죠? 네. 자, 기간은요. 이 방송이 나가는 4월 10일부터 4월 23일, 그러니까 2주 뒤 토요일까지 응모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맞네요. 10분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즈덤 하우스에서 또 알편심을 애정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심리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상담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특별히 이벤트를 좀 열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10권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네요. 네.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주 알편심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이론들을 차례차례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실존주의 이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상담 이론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철학? 실존주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꼭 상담뿐만 아니라 이 실존주의 철학 그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실존주의 상담,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창시하거나 뭐 이게 어떤 사람이 대가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의 실존주의와 관련된 관점이 좀 통합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그 실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본주의 상담하고도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은 걸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본주의 상담, 인본주의 심리치료 내용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실존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실존 좀 어렵지 않나요? 그쵸. 어렵긴 한데요. 실존, 그냥 말 그대로 보면요. 실존은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음, 이 실존하고 항상 대비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네.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그 본질과 실존을 얘기할 때 이런 예시를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의자. 음, 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의자에 화분을 올려두면 걔는 무엇으로 실존하고 있는 건가요? 화분 받침대? 그렇죠. 그게 네.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의자의 용도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걸 쓰는 사람에 따라서 화분 받침이 될 수도 있고 발받침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래야 돼. 예를 들어 뭐 나는 K 장녀니까 이래야 돼. 나는 장남이니까 이래야 돼. 나는 선생이니까 이래야 돼. 이런 식의 것들보다는 그 어떤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곧 실존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이 실존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철학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키에르케고르? 많이 음, 네. 들어봤잖아요. 사실 저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이 케르케고르는 실존에 던져진 인간은 의미를 창조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개인적 실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이 실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네.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이미 던져진 채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지, 나는 의사인데 왜 나한테 화분을 올려놨어? 이러면서 불평불만만 할지, 아니면 그 누구보다도 튼튼한 받침대가 되면서 자기의 기능을 할지,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고요. 뭐 니체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특히 어떤 삶의 목적이 없거나 자신만의 어떤 삶의 질서가 없는 상태를 허무주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허무주의에 빠지면 불안이나 분노, 공포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니체가 강조한 것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책임, 자신만의 선택, 자유, 이런 거를 누려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라는 말로 대표되는데요. 근데 이 신이라는 게 뭐 우리가 믿는 그 신도 포함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진리, 음, 절대적인 기준들,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체도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사람 같아요. 요즘이 그렇잖아요. 어떤 맞아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쩌면 또 반면에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상황이 오히려 내가 주체성을 갖고, 내가 선택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음. 허무주의가, 니체가 말하는 허무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뭐랄까, 염세적이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생을 긍정하고 자기 주체성을 회복하는 이런 어떤 긍정의 정서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실존의 의미를 좀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봤는데요.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존주의 상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의 근거에서 인간을 바라보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내던져졌다. 내 의지가 없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우연히 내던져졌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떤 왜 태어나야 한다. 난 태어나서 뭘 하겠다라는 명확한 목적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세상에 태어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 음, 누구에게나 다 원래 시작은 무의미라는 거죠. 우연히 음, 내던져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요, 처음은. 맞아요. 네. 근데 그 무의미한 삶을 계속 그렇게 공허하게 살아갈지 말지는 결국 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의미라는 것은 이 세상에 원래부터 막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발견하고 창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임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라는 게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유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이 있다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 가치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마거님 최근에 그 39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봤잖아요. 중반까지 다 거기에 보셨어요? 맞아요. 저는 마지막 회까지 보면서 진짜 막 이렇게 최근에 많이 울어본 적이 없다? 네, 저 싶게. 역시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눈이 부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39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두를 딱 던지는 그런 드라마였잖아요. 거의 처음부터 주인공 중 한 명이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작을 하죠. 네. 말 그대로 39밖에 안 됐는데, 이 찬영이라는 인물, 우리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 주변의 절친들, 그리고 그 주변의 부모님,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찬찬히 풀어낸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이 찬영이라는 인물이 내가 이제 곧 죽는다라는 걸 알고 나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찬영이가 연기 선생님으로 살아요. 근데 원래부터 연기 선생님이 꿈이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원래는 원래 연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쵸.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한번 예전에 역을 맡았는데 교통사고로 그 역을, 연기하지 못하게 되죠. 맞아요. 그 이후에 계속 그냥 연기 선생님으로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죽는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찬영이가 묻어두었던 이 배우라는 꿈을 다 꺼내서 사실 몇십 년이나 연기 선생님으로 그래서 유명한 배우의 선생님인 자기가 다시 오디션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배역을 따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가, 정말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강력한 어떤 삶의 의지가 오히려 생기고 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얄로미슨 이따 얘기할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대가 중에 한 명이죠. 얄로미슨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은 개인적 성숙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내적인 변화에 놀랄 만한 움직임을 보인다.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삶의 우선권에 대한 재조정. 즉,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게 한다. 이 말은 즉슨 나한테 가치 있는 것만 선택한다. 라는 거겠죠. 음, 두 번째는 자유의 느낌이에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택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하듯이 원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은퇴까지나 미래 어떤 시점까지 미뤄두기보다는 바로 지금이라는 삶의 향상된 감각을 가진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here and now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근본적인 삶의 사실에 대한 생동감 나는 감사. 예를 들면 변화하는 계절, 바람, 낙엽, 뭐 크리스마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다섯 번째로는 위기 전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눈다. 음. 마지막으로는 위기 전보다 사람 간의 두려움이 작아지고 거부에 대하여 적은 관심을 갖게 되고 모험을 하려는 더 큰 의지를 갖게 된다. 죽음 되게 괜찮네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는 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네. 그 지금 6가지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또 그 39에 그 남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진석 씨? 아, 그 찬영이의 상대 연인. 연인, 네네. 네.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찬영이의 첫사랑이자 아주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는데 어떤 복잡한 이유로 유학을 갔다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와 함께 살고 가정을 이루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찬영이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보내고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되잖아요. 물론 네. 가정이 있는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들은 떠나서 그냥 그동안 다른 사람의 평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느라고 못했던 어떤 선택을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찬영이의 남은 시간 동안 자기의 시간 역시 찬영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사랑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쏟잖아요. 그래서 음, 실존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유한한 죽음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실존적인 삶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서 그 찬영이의 죽음을 앞두고, 찬영이가 이제 그 친구에게 그 자기 장례식에 올 사람 리스트를 주잖아요. 근데 그 부고리스트. 친구가, 부고 리스트,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아주 신박하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중에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보고 싶다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종의 생전의 장례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브런치 보면서, 파티. 어, 어, 그걸 보면서, 아, 그때 이제 이 리스트는 누구야? 라고 이제 친구가 물었을 때 찬영이가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를 음, 했잖아요. 그래서 브런치 파티를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되게 신박하네. 나도 죽기 전에, 죽어서 내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부르느니, 죽기 전에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찬영이는 시한부니까 언제 죽을지를 앞두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음. 매일매일 보고 싶은 사람을 미루지 말고 보자. 목소리 아, 듣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해서 목소리 듣자. 이런 음.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네. 연락이 안 왔는데, 마고님한테. 오늘 만날 거라서, 이상하네. 오늘 줌으로 얼굴 볼 거라서, 네. 네. 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 이 내용을 같이 얘기하면서 사실 바로 직전에, 이거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별로 원하지 않는 식사 약속을 잡았거든요. 실존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일상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음, 어떤 사람, 어떤 순간들로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무의미한 삶을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유한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는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계속 자유와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또 실존주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존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어떤 두려움, 불안을 갖고 있다. 그 네 가지 실존의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한번 정리하면서 실존주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가 죽음이고요. 이건 저희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고독입니다. 네. 우리는 혼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혼자이고 그 어떤 사람도 내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지금 다 끄덕이면서 받아들일 만한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소외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산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역시 구원해주지 못해요. 네. 오히려 관계에 집착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소외와 외로움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타인들의 욕구에 맞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 나가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일종의 실존적 소외를 네.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의미함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무의미하죠. 그러나 무의미함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와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유와 책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개인에게 결정권,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물론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내 삶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지 않고 무조건 환경,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만 있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소중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바꾸되 내가 바꿀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한 상담자들의 어떤 이야기들로 넘어가 볼까요? 굉장히 많은 또 대표적인 상담자들이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봄직한 인물로는 빅터 프랭크, 그리고 메이, 얄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좀 프랭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고 싶어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빅터 네. 프랭클의 일생에 대해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너무 유명한 책이죠. 맞아요.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의사였는데 이제 나치가 점령한 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우슈비츠, 네, 여기에 이제 수용되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프랭클의 어떤 치료 이야기를 할 때 F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니셜로 표시해서 F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이 F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사람인데 3월 30일에는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늘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3월 30일에는 전쟁이 끝날 건데 왜냐하면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엄청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계속 흐르고 정말로 3월 30일이 가까운 거죠. 근데 거짓말처럼 이 F라는 사람이 3월 29일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31일에 사망했대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망의 원인은 발진 티푸스 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이걸 빅터 프랭클이 이 사건을 관찰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격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간이 희망을 놓는 것,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삶의 의지, 삶의 끈을 놓는 거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죽음을 그냥 무심히 넘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요.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도. 제가 관찰해 봤더니 성탄절부터 새해까지의 그 일주일간 죽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역시 많은 수감자들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성탄절의 선물처럼 이때가 되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막연한 희망을 품었었는데 결국에는 똑같이 수용소에 있다라는 그 참담한 현실 여기에 직면하다 보면 절망감을 느끼면서 신체의 저항력도 잃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삶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로고세라피라는 것을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실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 로봇 세라피라는 거는 삶의 목적을 중심에 놓고 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걸 기초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빅터 프랭클의 삶에서 그 치료법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 F 사례를 중심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제 프랭클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어떤 그 수용소에서도 의사로서 계속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의사가 아닌 일반 수감자로서 강제 노역을 했어야만 했대요. 그리고 그때 부모님, 아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무의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예요.
근데 이 프랭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면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다고 해요. 음, 심지어 이제 수용소가 되게 열악했기 때문에 하루에 물 한 잔? 이 정도가 배식, 배급?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세수할 물이 없잖아요. 마시기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클은 항상 어떤 단정한 모습?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은 마시고 반은 면도하는 데 썼다고 해요. 심지어 음, 면도기도 없었으니까 유리 조각 이런 걸로 면도를 음, 하면서 매일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음, 유지했고, 사실 그런 깨끗함이 좀 단정함, 삶의 정돈됨, 음, 이런 거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네.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 얘기하니까 그 프랭클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강조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음, 했냐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즉 고결한 사람이 되느냐, 인간의 존엄을 잃고 짐승같이 되느냐 이런 것은 그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반복해서 그 책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자유, 즉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길을 선택할 어떤 정신적 자유만은 그 누구도, 그 나치도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자유를 잃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일맥상통하는 자기 삶을 반영한 얘기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프랭클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용소에서의 그런 고단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견뎌낸 자기 자신도 힘들었겠지만, 결국에 자기 아내도 수용소에서 생을 음, 마감하고, 이런 비극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본인은 살았지만, 가족들이 다 남동생도 잃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아내도 죽고 이런 음,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도대체 이 인생은 나한테 왜 이러나? 내가 혼자 이렇게 살아남아서 뭐 하나? 이런 회의감이 들었겠죠. 그래서 프랭클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나날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음, 친구들이 이러다가 얘 죽겠다.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기도 했는데 서서히 이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이 흔한 일이든 아니든 어떤 일이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온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뭘까? 이걸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프랭클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사는 것이 필요한지를 전하고 음, 책을 통해서 남기고 이런 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남았던 거군요. 그렇죠. 이 얘기하니까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음,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거기서도 그 끔찍한 환경이지만 거기서도 유머랑 삶의 의미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 주인공의 모습이 떠올라요.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요.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 프랭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한 면이 있긴 해요. 왜냐면 가끔 책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그 로고세라피 사례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내를 잃은 남자, 내담자를 상담하는 장면. 그래서 음, 아내의 죽음을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아내의 죽음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것도 음,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음, 이런 식으로 네네. 의미를 강요하는 듯한 음, 그런 사례들이 종종 소개되긴 음, 하거든요. 근데 프랭클은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 거죠. 누가 막 이게 의미가 있을 거야. 주입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듣고 혹시라도 어떤 시리에 빠져 있거나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다 의미가 있어. 이렇게 좀 섣불리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자신이 발견하는 거지 주변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우리가 흔히 역경이 주는 선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경에 처했을 때 그것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오긴 해요. 그런데 막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의미를 찾고 이런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덮으려는 그러니까 음. 머리로 합리화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옆에서 야 역경이 주는 선물이 있어 이런 말 따위는 하는 건 진짜 폭력일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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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랭클의 어록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너무 다 주옥 같아가지고, 그죠? 저희가 좀 읽어드리기만 해도 아마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소개해 볼까요? 진정한 자유란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자유롭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 그죠? 네. 나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이 말도 좋네요.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 자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음. 어, 이거 하니까 그 영화 떠올라요. About Time? 아, 아, 본 것 같은데. 그 벽장에 들어가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비밀, 그 집안에 내려오는 비밀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되돌리고 싶을 때 벽장 안에 들어가서 그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음, 들면 회의 시간이 되게 따분한 회의 시간이었는데 그걸 두 번째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몇 시에 끝날 줄 알고 뭐 이럴 거 아니까 그거에 막 스트레스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즐겁게 의미 있게 음,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주인공이 마지막에 깨달은 거는 나는 다시 그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두 번째로 사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그런 음,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굳이 시간을 되돌리지 않아도 마치 내가, 두 번째인 것처럼.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개한 말들이 어떤 선택과 책임, 자유 이런 걸 강조했다면요.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도 되게 많이 했죠. 당연히 로고세라피를 개발한 음,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삶에 왜? 냐고 질문하기보다는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이 고통이 나에게? 라고 고통에 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 고통이 내가 알아듣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답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쵸. 저는 발견하라는 말보다 삶의 의미를 창조하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발견은 음, 어딘가에 있는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도 물론 맞는 거지만 없어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역시도 또 어떤 사람들은 힘겨워해요. 너무 의미충 아니냐, 뭐 음, 이러면서. 그런데 의미를 창조해 가면서 내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을지 말지도 결국은 또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사람은 쾌락을 쫓는다. 음. 그쵸. 중독이나 그 사실 제가 막 넷플릭스 이런 거 할 일 없이 유튜브 이런 거 막 하염없이 보고 있을 때는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을 때거든요. 정말 맞는 말을 되게 많이 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것도 전 좋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눈물은 고통을 이겨내려는 위대한 용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음,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는 아니고, 빅터 프랭클의 수제자인 엘리자벳 루카스가 한 얘기도 되게 와닿는 이야기예요. 자, 인간은 받는 것을 그대로 뱉어내는 기계가 아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인간은 미움이 들어갔다고 미움을 내뱉는 존재가 아니다. 미움이 들어갔어도 우리가 미움을 야기시킨 상황과 사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무엇을 내보내는가에 따라 미움은 사랑이 되기도 하고 용서와 화해가 되며 성숙한 기쁨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선택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음, 선택과 자유가 주는 어떤 이로움이네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약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자판기 있잖아요. 랜덤 박스 자판기. 보셨어요? 요새는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그 안에 음, 뭐가 들어있는지 음, 모르는 상품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들이 유행이잖아요. 제 자신이 랜덤 박스 자판기다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미워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움으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반응을 내가 좀 선택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음, 이런 반응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좀 적극적으로 선택해 봐야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어, 대 박사님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지만 받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는 랜덤이라는 랜덤 얘기죠. 박스.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선택과 자유의 기쁨과 힘을 좀 충실히 누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랭클뿐만 아니라 저희가 되게 애정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네, 바로 얼빈 얄롬입니다. 이 얄롬 얄롬 박사. 하면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얄롬에 빠져서 얄롬책을 되게 맞아요. 많이 읽었죠. 특히나 이 얄롬은 정신과 의사인데 굉장히 특출난 재능이 있어요. 소설을 그렇게 잘 써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저희가 막 그 대학원 시절에 비해서는 이 얄롬의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셨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대학원생들은 얄롬 책을 안 아, 그래요? 읽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음, 그때는 얄롬 책을 읽는 것이 너무 당연했었는데 요즘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쉬웠거든요. 시대의 트렌드가 있나 보죠. 근데 어쨌든 이 얄롬은 실존주의 심리 치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그 쓴 책들도 보면요. 이게 소설 형식으로 썼는데 치료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책들이 있죠. 뭐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 폴라와의 여행, 뭐 치료의 선물, 그리고 카우치에 누워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심리 치료를 기반으로 한 소설인데요. 또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책 있잖아요.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네. 근데 그리고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음, 저희가 예전에 읽었을 때 너무 감동 깊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어떤 맞아요.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들, 서로를 변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얄롬은 이 교과서 쓴 사람? 네. 우리가 수업할 때 쓰는 교과서 쓴 사람으로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굉장히 실존주의에 기반한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앞서서 소개했던 그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네 가지 두려움, 뭐 죽음, 선택과 책임, 뭐 고립, 무의미 이런 것들을 말한 사람도 얄롬입니다. 얄롬의 이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얄롬은 이 러시아에서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으로 이민 온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네. 또 유대인이네요. 네, 유대인이고요. 워싱턴에서 자기는 이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좀 공교육을 받았던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삶의 어떤 환경이 그렇게 막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 삶이 너무 각박하니까 얄롬에게 있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또 소설을 읽는다든지 이런 게 되게 삶의 피난처 그리고 지혜를 얻는 영감의 근원 이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알룸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특히 소설을 많이 썼던 이유가 이런 또 본인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얄롬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학 공부는
그 소설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가진 인간에 대한 번뇌나 고민과 유사하다라고 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러시아 사람이군요. 네, 대문호, 그렇죠.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한테 영향을 받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요. 상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학문적으로도 업적이 되게 많이 낸 그런 유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얄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부정하면서 소위 사랑이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부정 때문에 사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거기서 실존적인 삶을 시작해라. 이게 얄롬의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문을 긁으면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거의 들을 수 없는 의식의 바로 밑 엷은 막에 자리 잡고 있다. 죽음은 숨어서 변장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 겉으로 새어나온다. 죽음은 우리에게 근심과 스트레스, 갈등을 가져다 주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죽음이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잖아. 숨어서 변장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스물스물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앞서서 지금 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그냥 인정해라. 자꾸 음,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면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말로도 들리네요. 네. 갑자기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죽음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음, 부정하는 데 되게 많은 공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진시황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죽음을 그렇죠. 부정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삶은 아니죠. 오히려 그런 영생을 추구하다가 그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얄롬이 말한 죽음을 부정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얄롬을 읽다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조금 길지만 얄롬이 말한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외로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매일 겪는 외로움과 실존적인 외로움이 그것이다. 매일 겪는 외로움은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외로움, 때때로 불안감, 거절, 수치스러운 느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느낌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느낌들이다. 사실상 심리치료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 문제는 환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친밀하고 계속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의 외로움, 즉 실존적인 외로움은 이어질 수 없는 개인 간의 간격 때문에 일어나는 더욱 지독한 외로움이다. 이 간격은 인간이 외롭게 세상에 던져져서 외롭게 출구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만 알려진 세계에서 따로따로 살아야만 한다는 운명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저는 약간 실존적 외로움에 대해서 읽을 때 좀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없어도 때때로 어떤 인생의 고독함? 뭔가 결국 혼자구나 이런 느낌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저의 그런 근원적인 외로움이 토닥토닥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얄롬이 치료자로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교과서도 썼듯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료에서 변화하기 쉬운 힘은 지적인 통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이나 카타르시스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깊게 진정으로 만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진짜 둘이 함께 깊은
깊은 교감을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의 문제들이 다 치유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얄로미한 얘기 중에 좀 큰 울림을 주는 말 한마디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운명이 없으며 각자가 가능한 대로 충만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마무리, 방점을 찍는 그런 말이네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죠. 그 힘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실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오랜만에 돌아온 알편심의 이벤트, 도서증정 이벤트, 나의 첫 심리상담. 이 책을 받고 싶은 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댓글창에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나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서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